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2교시 1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의 예상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에서 차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수준에 따른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을 가지고는 미시적 접근, 중도적 또는 중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으로 하는데,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클라이언트 본인이나 또는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개별 사회 사업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미시적 접근의 가장 기초적인 또는 아주 근본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도적, 중시적, 매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대적으로 집단 사회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도 관련이 없죠. 근데 집단이나 조직이 이런 어지간한 조그만 나라보다 더 큰 이런 국제적 조직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 매크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역사회,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입장으로 설명을 하되, 주로 간접적 실천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미시적 실천, 직접 개인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개인 상담, 또 미시적 실천, 사회기술 훈련 제공. 보통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기술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기술이죠. 대인관계 기초에서 예의범절을 갖출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예의범절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언행에 대해서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역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중시적 실천, 매조적 접근은 중시적, 중범위적, 중도적 이렇게 설명하는데, 집단 운영 좋습니다. 거시적 실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옹호활동,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 실천. 다음에 거시적 실천, 정신장애인 재활상담. 이 재활상담에 있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상담은 직접적 접촉,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 접촉이 아니라 미시적 실천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간접 실천의 예를 모두 고르면,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간접적 서비스 제공.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직접적 서비스,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접촉이 직접적이냐 아니면 한 다리를 거친 간접적이냐라고 할 적에, 이 간접적 실천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이나 개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거기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여기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는 일이 없는 거지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 자원봉사자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피켓이라든지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역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은 없습니다. 아동,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상담, 여기 보면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상담도 역시 클라이언트와 이런 등 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상담. 여기는 양육을 담당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 직접적으로 면대면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직접적 접촉을 통한 직접 실천이 되겠어요.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모금 활동, 이건 당연히 간접이죠. 간접. 기역, 니은. 니을도 있죠. 기역, 니은, 니을.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보통 핀커스와 미나한의 이론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과는 달리 워커 중심의 시대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실천의 목적을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 생각은 지워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상담이나 실천이나 생활지도나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서는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둡니다. 그런가 하면 또 능력이 있어봤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으로서 핑커스와 미나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의 연결이라고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또한 목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원도 갖춰져 있는데 멍석이 깔리지 않았다면 제도나
정책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 시스템의 운영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목적으로 체계, 시스템의 운영 능력 향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수적이지만 보다 발전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온라인 통설처럼 목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핑커스와 미난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 외에도 많은 목적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로 능력 향상이 가장 오늘날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수하도록 돕는다. 어떤 원조죠. 오늘날에는 원조 활동이기 때문에 원조라는 개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정책을 개발한다. 오늘날에는 생태체계론적 준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정책을 개발한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워커 중심의 시대와는 달리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클라이언트와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서 협력적 관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기 전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킨다. 답은 당연히 전적이라는 말이 들렸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 결과로 나타난 사회복지계의 반응이 아닌 것은 1915년에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하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과학적 근거 5가지를 제시하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 이에 발칵 뒤집힌 미국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서 유상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해서 1917년에 먼저 리치몬드를 중심으로 개념 정립부터 합니다. 그래서 리치몬드는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정립하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전문직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같이해서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초로 해서 실천 모델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국적 조직과 전국적 대의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직답게 유료 직원들도 파견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이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 이후에 등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개량운동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사회개량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회개량운동은 19세기 대표적으로 인보관 운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단 저서를 출간했다. 1917년에 리치몬드에 의해서 전문사회복지학교 설립,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전국 조직 창립, 개별사회 방법론의 확립. 자, 이런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시대에 맞자 1915년 이후여야 되니까 사회개량운동은 19세기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15번으로 가서 보시면 통합적 접근 방법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본격화는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29년 밀포드 회의였습니다만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전문직화라고 하는 또 전문직의 분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등장한 그래서 유형은 고급스러워졌으나 그러나 내실은 파편화된 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합적 접근입니다. 대표적으로 1957년에 펄먼의 문제해결 모형이나 1970년대 초에 나왔던 73년에 있던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 모델, 75년에 등장했다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문제해결 모델인 6체계 모델, 또는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는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어떤 오늘날에는 다 역량 강화 모델 이런 모델 모두 통합적 접근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통합적 접근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전통적 실천 방법을 해체하고, 전통적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해체했다. 말이 안 되지요. 지금도 역시 대상을 가지고는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보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아니죠. 새로운 실천 방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공통점, 특히 공통점을 도출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원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한 사정과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체에 따른 불가능한 말을 썼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일은, 자, 이거는 우리가 역사 문제는 200문제 중에 적어도 한 4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나열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치. 자, 이것은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이거에 의해서 1998년 16개 시도 단위 모금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랬던 것을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면서 개칭되면서 이제는 바로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모금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시도 단위의 지회가 설립되게 되는 겁니다. 지회가 설립된 거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시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1998년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용어는 1987년에 별정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이름이 있던 것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82년 또는 85년이 적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창립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사회교육연합회, 한국사회사업교육연합회가 있는데 이것은 1960년대. 그다음에 태아여자관은 1921년에 만들어진 인보관운동의 연장선상이죠. 그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시 1998년에 만들어진 시도 단위의 16개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시대에서 뒤떨어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도 적어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오늘날은 일원화라고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영역실에 활동하기 시작했다. 아니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987년부터 그 당시에는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2000년, 그랬던 것을 2000년에 일반적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 전담공으로 바뀌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시작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놓아둡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2005년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87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80년대,
뭐 여기서는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1번도 하자가 있으면 여기는 가장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다양한 가치가 있죠. 가치라는 것은 선호의 우선순위나 선호의 선후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우리가 수용이란 용어를 가지고도 배웠습니다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어떠한 언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 존엄성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스테레오타이프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된다. 특히 오늘날 맞춤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아무리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에 제1의 원리를 자기결정에 둔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 아니죠. 공유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칙은 비밀 보장이 원칙이죠.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 욕구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완트보다 전문가의 분석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니드에 초점을 둬야 된다.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9번 문제를 보시면 레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가치로서는 개인으로서 개인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사라고는 전문직으로서 전문직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문직 가치를 내비는 전문직 가치 중에서도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바로 지금 여기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내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뭐 단답이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윤리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디에 속하는가? 그 윤리강령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취향도 있다는 것도 따로 봐주십니다.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 장애,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주의를 자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평등의 원리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크게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기준은 크게 해서 6개의 세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는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이렇게 윤리기준을 5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6번째에 담아서 윤리기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은 3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또 세세항으로 나누는데,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래서 이 윤리기준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또 그런가 하면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또 경제적 이득에 관한 태도, 이렇게 또 여기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관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윤리기준의 내용으로 해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에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군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는 논의 없이도 전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니죠.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답은 1번이군요. 읽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공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여기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0대 미혼모 상담 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전문적 관계 요소를 모두 고르면, 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권위와 권한, 자, 실천에 있어서 실천 요건이 있죠. 실천의 구성 요소라고 여기 어떤 관계 요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타인에 대한 관심, 다음에 헌신과 의무 쓰겠습니다. 의무. 그런가 하면 감정이입적이라는 수용, 다음은 수용, 그리고 관정이익적이는 공감, 그리고 진실성, 일치라고 하지요. 진실성 또는 진솔성이라고는 일치. 또 권위, 또 명확한 의사소통, 또 뭐가 있나요? 또 뚜렷한 목적, 이런 등을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나 관계 요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라는 전문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같이 있으면 좋다. 모두가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3번으로 가서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행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소위 장점과 단점, 또 유의해야 할 사안, 수행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 분명히 알린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답은 2번이요. 이전에 제시하고 서명받아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구두로도 있고 서면도 있지만 구두도 있다. 구두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에 관련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린다. 한계점도 위험성도 또 장점도 다 이전에 알려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알린다. 답은 그냥 국어 문제처럼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자,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이용시설이지요. 거기 보면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옳은 것, 이용수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단체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관계, 시설기관단체 등의 연계협력, 사회복지 관련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등등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여부인데, 여기는 법정기관이지만 민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기관단체, 시설 등의
연합체의 개념을 갖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018년부터는 모든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리 복지란 말을 더 강조한다 해서 복지란 말을 넣었다 해도 아직까지는 2차 현장이에요. 1차 현장과 2차 현장 할 때 주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사회복지가 주목적인 것은 1차 현장, 부수적 목적이면 2차 현장. 아직은 복지가 2차 현장이죠.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 사회복지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아니지요. 여기는 이용시설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하 등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양육시설. 이건 양육시설이 아니고 양육시설은 별도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학대 피아동보에서 학대 예방을 이끌어가는 여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거. 답은 오늘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보시면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이다. 그렇죠?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용인원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장애인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군요. 가정유탁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소관부처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가족, 청소년이 나오면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가 됩니다. 가정, 청소년.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것도 암기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노인 그러면 65세를 자꾸 해서 경로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 65세 그러는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인 걸 봐주시면 됩니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 입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미혼모자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 미혼모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 책임을 진다.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죠. 틀린 거죠. 초기 관계는 다음 단계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 시간적 제한을 갖는다. 답은 3번이 되겠어.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17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수해야 할 전문적 관계의 원칙을 모두 고르면 전문적 관계의 원칙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BS대계 7대 원칙이 다 있을 걸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개별화의 원칙부터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칙,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비밀보장의 원칙 이렇게 7개 원칙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반항적 행동과 거친 말을 일삼는 청소년 P양은 사회복지사를 찾아와 성폭력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P양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원칙을 모두 고르면 반항적인 행동과 거친 말도 받아들이죠. 수용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떠한 언행을 보여줘도 있는 그대를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거친 말은 다해서 수용도 하지만 그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이나 책임서 네가 행동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그러지 않고 P양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P양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있잖아요.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비밀 보장은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된 동의를 통해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타인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공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기관의 권익 이런 등등을 상호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무조건 비밀 보장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 피를 비밀 보장을 통해서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협조 단체와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같이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은 답은 바로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해줘요. 바로 그 시간대, 그 공간에서 행하는 모든 언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 없이 넘어가게 되겠네요. 면담 후 유형 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면담 후 종류에는 면담은 정보 수집용 면담도 있고 사정을 위한 면담도 있고 치료 그 자체를 이끌어가는 면담도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주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여기 보면 그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찰, 치료, 사정, 진단. 사정 면담이 진단 면담이 정보 수집.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면접의 특징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쭉 봤습니다.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전문가와의 전문적 대화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 수집의 도구이다. 치료 그 자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모든 면접은 세팅과 콘텍스트 정형화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 국한된 문제만 다스린다. 그래서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그리고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자, 1학기에서 한 10개 정도를 언제나 설명하는데 특정 역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담 그러면 또는 면접 그러면 특정 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늘 들어도 산보를 통해서 공원에 앉아서도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와 의논을 하겠지만은 다양한 장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상황별 특성과 맥락에 따른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른 수행이다. 개인 목적에 따라 제한되는 의사소통 내용이다. 그렇죠? 개인 목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렇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기도 하지만 개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단답이죠. 그래서 인테이크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이라는 스터디, 조사,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사정, 그리고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계획, 그리고 개입 종결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여기는 전부 접수는 다 맞네요.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사정. 자료 수집 및 사정.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사정이 되었으면 계획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답은 4번이군요. 그 개입.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단답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라포 형성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친밀하고 허용적이고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진실성을 가지고 대한다.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경우 즉시 이유를 묻는다. 여기는 좀 잔인하죠. 니은번은 무조건 틀린 거군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좋습니다. 부정적 감정 표출이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아니죠.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에 의해서 특히란 말을 넣어서 클라이언트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특히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여기서
형성하는 기준은 기억번과 디귿번.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접수 단계 후 주요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테이크 단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테이크 단계 디귿이라는 것은 만남, 다음에 문제 확인, 그리고 문제 확인의 결과 기관의 성격과 맞다면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만 문제 확인의 결과 기관의 성격이나 전문가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주된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관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건 오리엔테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문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해서 관계를 형성하든 의뢰를 하든.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검사 등의 관련 서식을 작성한다. 이건 계약 단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단계. 자격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1번과 5번은 합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고 4번이 되겠네요. 24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를 형성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추천한다. 의뢰에 대한 클라이언트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의뢰될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상담 기법을 알려준다. 어떻게 알고?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알 수도 없지만 알려줘서도 안 되지요. 그에 대한 어떤 미리 사전 저항적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와 공유한다. 의뢰 후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접촉할 수 있음을, 의뢰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접촉, 특히 5번이 함정이군요. 그래서 여기 답은 있어서는 안 될, 답은 3번이 되고 함정은 5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두 번째가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이라는 조사 단계가 있는데 모두 고르면 문제에 관한 정보, 원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한계, 여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수집 자료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이 시간은 이렇게 25번까지 본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5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